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중견기업 대표로 있는 남자입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성공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즘은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큰 사업체를 꾸리면서 잘 사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수많은 고비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도 끊고 성공을 향한 목표만 가지고 끝없이 달려와서 이룬 성과예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꽉 깨물고 긍정 마인드로 이겨냈어요. 이런 저도 한순간 눈이 돌 만큼 분노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당시의 아내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평화로워졌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꼴통으로 통했습니다. 저는 장남이고 제 밑으로 3살 차이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본인도 부모님도 원하던 의사의 꿈을 이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두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정형외과 의사시고 어머니는 신경정신과 의사십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가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갖길 원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주변 지인들의 자식과 저희를 비교하셨습니다. 너희 둘 무조건 공부만 해. 최고가 되란 말이야. 의사 아니어도 되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 아무튼 전문직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면이 서지. 그런 어머니에게 저는 눈엣가시였습니다. 뭐든 어머니가 원하시는 모습에 항상 반대로만 했던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반항하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짜놓은 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를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계기는 다니던 영어 학원을 하루 가지 않았던 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학교를 마치고 쉴 틈 없이 학원 3개를 간 후였어요. 4번째 학원에 가는 길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만물 트럭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수려한 말솜씨로 물건을 팔고 계셨어요. 전 그걸 보자마자 너무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너 이놈 지금 학원 땡땡이 친 거지? 그 물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뭘 그리 놀라. 딱 보면 알지. 지금 이 시간에 가방 들고 학원 가야 되는데 나만 보고 있는 걸 보니 학원 가기 싫었구나. 그래 그런 날도 있지. 이거 알사탕인데 먹으면서 쉬다가. 저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이 말하는 아저씨에게 놀랍기도 하고 부모님도 모르는 제 마음을 이해받은 것 같아서 감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저씨는 그런 저에게 붕어빵을 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해. 지금은 네가 아직 어려서 부모님 말씀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를 세우면 부모님도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실 거야.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은 만물트럭 아저씨가 말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아저씨 옆에서 3시간가량 장사하는 걸 구경하고 직접 봉투도 뜯어서 아저씨에게 드리면서 나도 뭔가를 파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제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 당황해서 돌아보니 어머니였어요. 야, 이재훈, 너 학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찾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병원 환자도 못 보고 너 때문에 이렇게 뛰쳐나와야 되겠어?
소리치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긴장돼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유, 애가 학원 가기 싫고 땡땡이 칠 때도 있는 거죠. 사모님 너무 야박하시네. 여기 냄비 공짜로 드릴 테니까 가서 아들 따뜻한 국이나 좀. 아저씨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만물트럭 아저씨가 거낸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이딴 냄비 팔면서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냐? 너같이 거지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자식 일에 참견을 해? 아니,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그분의 말을 무시하고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재훈! 너 누가 이런 상스러운 사람들 옆에 가라고 했어? 너 진짜 제대로 혼나볼래? 어머니는 트럭에 있던 효자손을 꺼내서 저에게 매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맞는 게 익숙해서 빨리 그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유독 아프긴 했어요. 그런데 트럭 아저씨가 달려와서 저를 감싸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유, 엄마라는 사람이 애한테 이러니 얘가 숨이나 쉬고 살겠어요? 한창 뛰어놀 나이에. 아이, 그만하세요. 때릴 데가 어딨다고 이렇게 매질해. 저희 어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드셨고 아저씨에게 효자손과 돈을 집어던진 후 말하셨습니다. 야, 주제넘은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이거 효자손 값이다. 너 같은 놈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바람에 오늘 횡재했네? 이재훈, 너 이리 와. 얼른 집에 가자.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아저씨의 멍한 표정을 고개를 돌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도 바닥에 내던져진 10,000원짜리를 줍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과 정확히 반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학원에도 무단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게임기나 이런저런 학용품을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팔기도 했어요. 부모님에게 저는 반항아의 문제야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장사를 하는 게 반복되자 그 일로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지 않고 저희 집에서 일해주시던 이모님이 오셔서 선생님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는 저희 사모님이 가져다 드리라고. 이모가 촌진을 내미는데 저는 그걸 낚아챘어요. 이모가 왜 사과해요? 선생님,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됐죠? 가요, 이모. 저희 집에서 가사 일을 도맡아 해주시던 이모님은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제 속내를 제대로 털어놓은 사람은 이모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는 이모님도 내쫓아버렸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선을 넘어? 주라는 거나 잘 주고 올 일이지. 이제 보니 네가 우리 아들 다 망쳤구나. 그래, 너가 온 후부터 얘가 이상해졌어. 야, 너 해고야. 나가. 당장 짐 싸서 나가. 이모님은 제가 유치원 때부터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며 가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을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이모가 나간 후로 저는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는 하다 무언 시위야? 가지가지 해라. 엄마 아빠 바쁜 사람들이야. 말 좀 들어. 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고함을 질러도 저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서서 버티기만 했어요. 그렇게 중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여동생과 사사건건 비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동생과 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하다못해 밥도 저는 따로 먹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친자식에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던 분이네요. 엄마는 앞으로 나한테 아들은 없다고 생각할 거야. 네가 학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우린 재훈이 너 포기했다. 너 같은 놈 없어도 재희만 있으면 돼. 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안 말려?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감옥 같고 숨이 막힌다고 했지만 저는 학교에 가면 숨통이 트이고 학교에서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심장이 두근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집에 가면 정말 외롭고 쓸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매번 반항만 하다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사니까 저도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사춘기 시절을 보내며 한때는 저도 부모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의사가 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짜고짜 부모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울고 빌고 했어요. 엄마, 아빠, 저 다시는 두 분 말씀 어기지 않을게요. 저 이번 기말고사 전교 3등 했어요. 공부만 죽어라 해서 의사 될게요. 네?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엄마 아빠 자식이잖아요. 제 말에 냉혈한인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내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너 같은 애들 한두 명 본 줄 알아? 한 번 문제하는 끝까지 일을 내. 이런 쓸데없는 짓 하려고 온 가족 모이게 하지 말아라. 네가 공부를 하든 말든 의사가 되든 말든 이제 아무 관심 없어. 전교 3등? 웃기고 있네. 넌 이미 내 손을 떠났어. 전교 3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아무 관심 없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밀치고 자리를 뜨셨고 여동생은 어머니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바쁘셔서 자주 뵐 수 없었던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잠시 짚으며 말하셨어요. 재훈아, 네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아. 웬만하면 네가 좀 노력해라. 그 말을 하고 가시는데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기댈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맞춰서 살 필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만물트럭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 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유명한 기업 대표들의 자서전을 사서 읽기도 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탐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독하게 공부한 덕에 중학교를 전교권에서 놀다가 고등학교도 외고로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친구들 덕에 숨통이 트였어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잘 보낸 후 저는 명문대학 경영학과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합격 통지서를 보고 혀를 끌끌 차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에이그, 겨우 이런 대학에 합격한 거야? 그것도 경영학과? 지 부모는 둘 다 서울대 나왔는데 남북이 쪽팔려서 정말. 아유, 저건 어쩌다 저렇게 태어났는지. 어머니는 제 합격 통지서를 집어던지시고는 동생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야, 우리 딸 저녁 도시락 가지고 가야지. 다행히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동생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에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고 과외 아르바이트와 서빙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여동생과는 집에서 살 때는 대화도 나누지 못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야 같이 만나서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저희 학교에 찾아왔거든요. 제이, 네가 무슨 일로? 오빠, 잘 지내? 잘 지내겠어. 사실 나도 마음속으로는 오빠 응원했는데
난 엄마 말씀 거역할 땅이 없었어.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 괜찮아. 이해해. 너도 어린애였는데 뭐. 학교 생활은 재밌어? 오빠한테 갈 지원이 다 나한테 오니까 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오빠는? 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잘 지내. 혹시 엄마가 나 궁금해 하시긴 해? 제 물음에 동생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오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내가 뭐든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줄게. 기말 시험 기간이지?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며 동생은 제 손에 돈 100만 원을 쥐어주고 가버렸습니다.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지라 그 돈을 차마 돌려줄 수가 없어서 한동안 멍하니 보다가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해이해졌던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무엇에서든 성공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신경 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에 금이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기도 했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좋은 기회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제 수중에 있는 돈과 투자받은 돈으로 컴퓨터와 관련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잘 되나 싶더니 1년이 넘어가면서 쫄딱 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결국 제 나이 29에 직원 7명을 둔 벤처기업을 만들었고 그게 대박이 터졌어요. 사실 그 벤처기업에서 격리를 맡아서 해준 사람이 제 와이프였습니다. 와이프는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업해서 격리와 회계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창업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에 서로 부딪힐 일이 많았습니다. 왜 싸우면서 정든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뭐든 다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아내 말이 맞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사장님, 저 이 바닥에서 거의 10년이에요. 이제는 저 믿으실 거죠? 미안해요, 희연씨. 제가 너무 조바심이 났었나 봐요. 이제 회사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는 희연씨 전적으로 믿을게요. 에이, 대표님, 그렇다고 너무 저만 믿지는 마시고요. 그렇긴 하죠. 희연씨,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왜요? 사주시게요? 네, 최대한 비싸고 좋은 음식으로 고르세요. 음식 사주신다고요? 저는 돼지국밥 좋아해요. 아니, 겨우 돼지국밥이요? 돼지국밥 무시하세요? 얼마나 맛있는데. 찹쌀 순대도 시키고 맥주도 마실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술 먹고 사장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 다 할 거니까. 그날 돼지국밥집에서 술은 맥주 한 병을 둘이 나눠 마시며 회사에서는 미처 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참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내고 평소에는 소탈한 성격을 가진 아내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연애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잘 나갈 때만 좋아하는 척하고 사업이 망하면 그대로 매정하게 돌아섰어요. 배신과 상처를 많이 당한 터라 솔직히 연애에 질려 있었는데 왠지 이 여자랑 연애를 하면 망하거나 말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귀기 전에 괜히 아내를 떠보기도 했어요. 희연 씨는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니에요?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요? 없어요.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뭐 따로 있나요?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그래요? 하긴 그렇죠. 그럼 우리 미혼끼리 배신하기 없기로 합시다. 결혼할 사람 생기면 꼭 말해주기?
네, 그러시죠. 하지만 제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 직원에게 그 이상으로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 회사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저는 사업 분야를 넓히며 해외 시장까지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연애를 했어요. 직원과 대표가 아닌 이성으로 만나면서 몰랐던 서로의 매력을 하나둘씩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쿵 하면 짝할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는 나 서로 데려가겠다고 난리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둘 다 날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했더라고. 외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엄마가 올 때마다 서로 대면대면했어.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고아나 다름없는데 괜찮아? 사실 나도 고아나 마찬가지야. 어머니는 나 인정 못하고 연 끊으셨고 아버지도 바쁘다는 핑계로 심적으로 힘들었던 나를 무시하셨어.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말이야. 웃긴 게 우리 엄마는 유능한 신경정신과 의사였거든? 아들 마음은 모르고. 아무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우리 혼주석 없이 하객분들만 모시고 결혼하자. 참, 내 동생은 불러야지. 그래야지. 제이는 당연히 불러야지. 이제 아가씨라고 해야 하나? 당시에 아내도 저와 제 동생과 가끔씩 만나서 식사 자리를 하면서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동생이 제 결혼 소식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했지만 제가 극구 반대했어요. 오빠, 아무리 그래도 오빠 결혼식인데 엄마 아빠 오셔야지. 제이야, 보나마나 안 오실 게 뻔한데 안 오신다는 확인까지 받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나 2번 상처받기 싫어.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새삼스럽게 연락하기도 뭐하다. 알았어. 오빠 뜻이 그렇다면 말씀 안 드릴게. 그래. 넌 레지던트 생활 잘하고 있어? 힘들긴 한데 아무래도 의사가 내 천직인 것 같아. 그래? 그럼 됐다. 어머니 아버지 뿌듯하시겠네. 내가 수석 졸업까지 하니까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아무튼 오빠 결혼 축하해. 새언니 좋은 사람이니까 울리지 말고. 아이고, 울리긴 내가 왜 울려. 그렇게 아내와 저는 혼주석을 없애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그리 크지 않은 2층 전원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1층에 방 3개, 2층에도 방 3개였어요. 방 개수를 보고 저는 농담을 했습니다. 제이야, 우리 애 4명은 낳아야겠다. 1명씩 들어가려면. 4명? 나 지금도 노산인데 4명까지는 너무 욕심이다. 그렇지. 서재에 있어야 하니까 3명으로 합의보자. 제 말에 아내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3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재훈씨, 나 임신이래. 임신 6주차래. 아가씨 병원 가서 검사했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희연아. 저는 아내를 얼싸안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희연아. 근데 뭐? 앞으로 둘이나 더 낳아야 되니까 건강 조심해야 돼. 이제 시작이야. 정말 못 살아. 그 와중에도 농담을 던져서 아내의 웃음을 귀엽고 보고야 말았네요. 아무튼 임신을 하고서도 아내는 저와 함께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임신 10주 차에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길에 아내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지훈씨, 나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뭐라고? 괜찮아? 하루 종일 배 아프다더니. 에이씨, 당장 응급실로 가자.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산이 됐네요. 자궁 내벽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유산이요? 말도 안 돼. 우리 희연이 건강했는데 왜? 아내도 유산 소식을 듣고 병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산부인과에서 받았던 진단받았을 때 들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보, 미안해. 실은 아가씨가 진찰하고 아가씨가 아이 지우라고 했었어. 자궁 내막증이라고. 양성 종양이니까 수술하면 된다고. 이번 아이는 보내자고. 근데 내가 우겼어. 그리고 가짜 진단서 들고 가서 아가씨한테 나 괜찮다고 속이고 다른 병원 다녔어. 근데 결국 우리 아기가 내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 제이 걔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가씨 잘못 아니야. 내가 철저히 숨겼어. 미안해 여보. 어떻게든 아이 낳고 싶었는데. 우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희연아, 설마 내가 애 넷 낳고 살자고 한 농담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그냥 장난이야. 난 애 하나도 없어도 돼. 희연이 너만 있으면 되니까 제발 희연이 네 몸을 최우선으로 하자. 수술 받자. 아내는 제 동생 볼 면목이 없다며 응급실에 실려간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양성일 때 발견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악성 종양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하셔도 이게 재발이 쉬운 병이니까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오시면서 관리해주세요. 선생님, 그럼 저 앞으로 애는... 앞으로 1년까지는 임신하시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임신하시고 건강하게 아이 낳으신 경우도 있는데 두 분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는 게 낫죠. 아내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망했습니다. 유산 후에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머물렀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던 아내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매사 부정적이고 2층 방 하나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나왔어. 희연아, 그 안에서 뭐해? 그냥 생각 중이야. 당신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이따 내려갈게. 너도 나와서 같이 먹자. 어? 난 당신 오기 전에 먹었어. 나 좀 혼자 내버려둬. 처음에는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아내가 스스로 그 벽을 깨부수고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잠은 제 옆에서 항상 같이 잤어요. 저는 가사 도우미를 부르고 싶었는데 아내는 절대 반대를 했어요. 남에게 살림 맡기면 부정탄다나 뭐라나. 그래도 이 큰 집 너 혼자 버거워.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부르자. 됐어. 남의 손에 집안일 맡기면 부정타. 될 일도 안 된다고.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정원만 가꾸면서 지냈어요. 외출이라고는 식료품 사러 마트에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영화관에 가자고 하면 가기 전부터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했어요. 당신 아무래도 병원 가봐야겠다. 대인공포증인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필요하면 병원 갈게. 당신 해외 사업 때문에 바쁠 텐데 나 너무 신경 쓰지 마. 희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네가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가사 도우미도 내가 필요하면 부를 거야.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야 돼. 알겠지?
알았어. 그 후로도 아내는 병원도 가지 않고 가사도우미도 쓰지 않으며 혼자서 억지로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아내의 얼굴이 점점 환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밝네? 무슨 일이지? 내 와이프는 나만 웃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괜히 섭섭하네. 아내를 웃게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창 유산하고 안 좋을 때는 제 말이 귓등에도 들리지 않는 사람 같았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제 이야기에 웃지는 않았지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나 치료받고 있어. 이제 곧 아이 갖고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야. 치료? 병원 다시 다니는 거야?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이지. 무슨 말이야? 제인의 병원으로 가는 거지? 내가 제이 좀... 아니야, 아가씨네로 안 가. 좀 멀리에 있어. 거기 용하다는 선생님이 계셔서. 용하다고? 아니 무슨 무당도 아니고 용하기는... 제 말에 아내가 귀까지 빨개져서 당황하더니 얼버무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꿀단지라도 모셔뒀나 싶어서 저도 따라갔더니 어디선가 은은하게 향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희연아, 여기서 무슨 향냄새가 나는데? 향냄새는 무슨 향냄새? 내가 아까 향초를 피워서 그런가? 내려가자 여보. 가서 밥 먹어. 아내가 떠밀어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얼핏 봤는데 구석방에 비밀번호 키가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더니 제대로 본 거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근데 2층 구석방에는 왜 도어락을 달아놨어? 거긴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야. 결혼했어도 내 시간이 필요하잖아. 당신도 서재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야?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사도우미 부르자. 당신 이러다가 쓰러져. 일주일에 단 하루지? 그럼 그렇게 하자. 정말? 희연아, 그럼 그 하루는 나랑 데이트하는 날이야? 저는 아내만의 방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항상 도어락으로 잠긴 그 방 안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사도우미 분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한 화장을 하던 아내가 진한 화장을 하고 저를 반겨줬어요. 여보, 고생했어. 정인 씨가 맛있는 거 해줄 거야. 당신 근데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여자는 가끔 변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왜? 별로야? 아니야. 그냥 낯설어서 그러지. 밥 먹자. 저는 씻고 식탁으로 갔고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 많은 가사도우미 분이 저를 보고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찰나에 아내가 식탁 쪽을 바라봤어요. 가사도우미는 아내와 눈이 마주친 후에 저에게 하려던 말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역시 우리 정인씨 솜씨는 알아줘야 돼. 갈비찜 맛있겠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가사도우미 분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요.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하세요. 예?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사장님 사모님이랑 같은 식탁에서.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일 봐주시는 고마운 분이신데요. 그럼 저도. 가사도우미는 밥을 떠와서 아내 옆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쩐지 아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할 타이밍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 아까 저 왔을 때 2층에서 꽹과리 소리가 들리던데 누구 오셨던 거예요?
가사도우미의 물음에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변명을 해댔습니다. 정인 씨는 그냥 할 일만 하면 돼. 같은 식탁에서 밥 먹게 했다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꽹과리는 무슨 꽹과리야. 정인 씨, 병원 좀 가봐요. 아니구나.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편견이 없던 아내가 자기는 상하를 나누고 하대하듯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저도 아내도 사람들에게 편견 갖지 않고 누구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었는데 언제 그렇게 변해버린 건지 가사도우미보다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희연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아이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제가 아내에게 한마디 하면 가사도우미가 더 난처해질 것 같아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밥 먹는 내내 궁시렁거렸어요. 무슨 꽹과리는 미쳤나? 꽹과리? 웃기지도 않아.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아내에게 수상한 점이 있다는 걸 느낄 뿐이었어요. 뭔지 알아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사도우미분은 다음날 9시에 퇴근하셨기 때문에 그날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한 후에 2층 손님방에 주무시러 가셨어요. 침대에 누운 아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희연아. 왜? 아니라고. 저 여자가 잘못 들은 거라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질색을 하면서 펄쩍 뛰어서 저는 흥분한 아내를 달래줘야 했습니다. 아내도 내내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틀림없이 아내의 신상에 무슨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변화가 뭔지를 알아야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출근을 하고 오후 3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가사도우미 분이 벙찐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안 가셨어요? 희연이는 어디 갔어요? 사색이 된 가사도우미가 벌벌 떨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세상에나 이것 좀 보셔요. 이게 뭔데요? 종인가? 이건 모르세요? 저희 고모가 무당이라서 많이 본 거예요. 칠금령이라고 무당들이 점칠 때 쓰는 도구예요. 왜 있잖아요. 손에 들고 방울 흔들면서. 그런 장면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거요? 근데 이게 우리 집에서 있던 거예요? 네, 오늘 퇴근하고 좀 아까 방에 두고 간 게 있어서 왔는데 이게 2층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모님이 이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얼중얼 혼자서 주문처럼 말을 하고 다니질 않나? 귀신이 쓰였다면서 소금이랑 팥을 집안 곳곳에 뿌려서 제가 그거 치우느라 정말 애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뭐 월급을 2배는 더 받아야 할 정도예요. 그건 나중 문제고 2층에 뭔가 있어요. 저랑 같이 올라가 보실래요? 왜 무당 구슬이 우리 집 2층에 있지? 저는 번쩍 도어락을 걸어둔 2층 구석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창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향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냄새 나죠? 그리고 여기 쌀도 뿌려져 있고 아무래도 이 방에서 굿을 하는 것 같아요. 굿이요? 굿을 집에서 해요? 뭐 사이비들은 뭔들 못하겠어요? 사모님이 혹시 선무당한테 사기를 당하고 계시나? 맞네, 맞아. 그것들이 엄한 사람한테 눌림굿이니 뭐니 하면서 신가물이 있다고 무당하라고 속여요. 그리고 굿하면서 돈을 엄청 받아가거든요. 일단 제가 와이프랑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거 택시비 하세요. 놀란 가사도우미 분에게 가보시라고 한 후에 저는 그 비밀의 방 도어락을 붙잡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이런저런 거 누르다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희 첫 아이 유산 날짜를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문이 띠리릭 열렸어요. 문을 여니까 안에 향초 냄새가 더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방 안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내의 비밀의 방 안에는 신당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말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 방이 작은 방은 아니거든요. 창문은 암막 커튼으로 다 가려져 있고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요상한 벽화와 향초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프로 만든 인형에 송곳이 박혀 있고 칼춤을 췄는지 무당칼이 아무데나 놓여 있었어요. 옷걸이에는 알록달록 화려한 무당옷도 걸려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기괴했어요. 제가 사는 집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방에 신당을 차린 거였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방 안을 둘러보고 또 둘러봤어요. 그리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집에 여분으로 남아있던 홈 CCTV를 그 방에 설치했습니다. 집안에 설치를 하고 남은 거였어요.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병풍 뒤에 구멍을 뚫고 CCTV를 벽에 붙여서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현관에서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1층으로 내려갔어요. 깜짝이야. 재훈씨,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에 왜 있어? 오늘 조금 일찍 퇴근했어. 근데 희연이 너 또 화장했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뭐해? 친구 좀 만나고 왔어. 들어가자. 그날 저녁 내내 아내를 보면 자꾸 칠금령인지 뭔지 구슬방울을 들고 흔드는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신 차리려고 고개를 흔들고 식사를 했어요. 희연이 너 혹시 점 같은 거 믿어? 점? 무슨 점? 무속인들이 보는 신점 있잖아. 나도 몇 번 간 적은 있지. 속이 답답해서. 나름 용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 왜? 당신 신점 보게? 당신은 애군 다 피해갈 거니까 걱정 마. 왜? 누가 날 지켜주고 있나? 어디 나 모르는 곳에 부적이라도 숨겨놨어? 제 물음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웬일이야. 이제 당신 농담에 웃음이 난다. 아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봐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웃음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뭔가 감추기 위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서 집에 연결해둔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일도 못하고 눈이 빠지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무당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웬 남자 박수무당이 제 아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놈이랑 바람을 핀 거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 가득히 보였어요. 아내가 구슬방울을 들고 흔들고 박수무당은 옆에서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을 보러 온 손님이 아내와 박수무당 앞에 앉았어요.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아무 말이 없고 박수무당이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며 구슬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혹시나 싶어서 아내에게 줬던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카드 내역서를 확인했어요. 아내는 매달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박수남이라는 남자에게 몇백 몇천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 합쳐보니 3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아내는 박수남에게 사기를 당한 게 분명했어요. 저는 꾹 참고 일주일간 CCTV를 녹화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해보니 그 박수무당은 역시나 사기 전과가 5번이나 되는 사기꾼 놈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희연아, 나랑 2층 좀 가자. 2층? 2층엔 왜? 여기서 말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팔을 이끌어 2층으로 올라갔고 서슴없이 아내의 비밀방 도어락을 열었어요. 아내는 사색이 되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희연아, 대체 이게 뭐야?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 제 물음에 아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 누가? 그 박수무당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놈 그거 다 사기야. 무당도 뭣도 아니라고. 아니야, 그분 내 신아버지야. 나 유산한 것도 맞추고 신 안 받으면 앞으로도 아이 못 갖는다고 했어. 뭐? 그래서 방에다가 신당을 차린 거야? 희연아, 내가 미안해. 너한테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랬어야 했는데 이런다는 핑계로 너 혼자 외롭게 둬서.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유산을 한 후에 아내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아내와 한참 대화를 하고 나서 같이 가서 그 사기꾼 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얼마 후 영장을 받고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 그놈은 끝까지 발뺌하며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어요. 경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아무래도 빵에 들어간 전과가 많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잘 알아요. 으유, 징그러운 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저희 경찰들도 저놈 여죄 다 밝혀낼 거예요. 경찰서 계장님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한 명의 변호사만으로도 그놈에게 충분히 죗값을 치르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 사기꾼 놈이 한 짓을 낱낱이 까발렸어요. 저 외에도 이렇게 당한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힘든 형편에 무당만 믿고 돈도 시간도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고요. 저놈은 사기꾼이자 살인자예요. 저런 사회악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아내의 말에 무당 사기꾼 놈이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니들이 멍청해서 나한테 돈 갖다 바쳐놓고 뭘 내 탓을 해? 내가 죽으랬어? 죽으라고 했냐고! 그놈이 아내에게 다가갈 기세였고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놈이 밖으로 나갈 때를 기다려서 저는 그놈 얼굴 정면으로 주먹을 날렸어요. 쌍코피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피야! 경찰 선생님들, 저놈 현행범으로 체포해요! 조용히 해. 때릴 만하니 때렸겠지. 그리고 난 본 거 없어. 경찰분들은 억울해하는 그놈의 팔을 끌고 가셨습니다. 주먹을 날려도 후련하지 않았어요. 판결이 있는 날 비로소 저와 아내는 조금은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놈은 그동안의 죄질이 나쁘고 잦았기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친 놈이 무기징역 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놈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겁니다. 희연아,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마. 내가 네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어? 미안해, 재훈씨. 내가 미쳤었나봐. 저런 놈한테 사기나 당하고. 당신 잘못 아니야. 다 잊자. 그 후로 아내는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고 임신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인 제 여동생 병원에 다녔습니다. 동생은 그런저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언니, 한번 유산했다고 무서워하지 마요. 나 산부인과 명의잖아. 그래도 유산하면 또 유산한다던데. 여보, 우리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지? 당신이 건강해야 아이도 뱃속에서 힘내지. 아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저는 아내 곁을 지켜줬어요. 아내는 무당 사기꾼의 트라우마가 남아서 밤마다 악몽을 꿔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 일쑤였어요.
아내는 저 모르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은 먹지 못해서 병원으로 상담을 하러 꾸준히 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날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다는 말에 감사하다는 말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감사해? 뭐가 그렇게 감사해?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던 어머니였어요. 옆에는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 기억 속의 부모님과 딴판이었어요. 늙고 주름 많은 노인이 돼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두 분을 보자마자 속절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그래? 야, 너도 늙었어. 어머니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임신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저희 어머니에게 갔던 거였어요. 아내는 모르고 갔고 아내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저인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에게 제 소식을 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손녀딸 다행히 엄마 닮았더라. 그쵸? 다행이에요. 재훈아, 네? 엄마가 다 잘못했어. 반성 많이 했다. 그때는 나도 거의 미친 사람이었어. 스트레스를 너한테 다 풀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저는 모든 앙금이 눈 녹듯이 사르륵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어머니에게 안겨서 저도 철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 여동생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만! 어우, 닭살 돋아. 동생의 말에 옆에서 눈물을 훔치시던 아버지도 웃으셨고 저와 어머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아내는 진정한 가족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는 나 마음 편하게 먹고 살 거야. 당신도 시부모님도 아가씨도 다 너무 감사하고 내 든든한 백이니까 무서울 게 없네. 나 빼먹었잖아. 내가 제일 돈 잘 벌고 가까운 사람인데 서운하다. 당연히 당신은 영순이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 저희 집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둘 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조바심 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깨닫게 될 테니까요. 제 여동생도 같은 일하는 의사와 결혼을 해서 조카도 낳았습니다. 가끔씩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화목한 저희 가족을 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팔을 꼬집어 봅니다. 꼬집은 곳이 아프면 저는 웃음이 나요. 모든 게 내 앞에 놓인 행복한 사실들이니까요. 아내는 정식으로 회계 공부를 해서 1급 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회사 회계부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을 어찌나 잘하는지 임원들도 모두 아내에게 밉보일까봐 긴장을 할 정도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하마터면 제 아내를 잃을 뻔한 아찔했던 제 경험을 길게 적어봤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과거를 떠올리며 글을 쓰다 보니 고비고비 잘 넘기고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저는 제 회사와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가만히 손을 잡아보세요. 말을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위로가 될 겁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